KF21은 양산과 수출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쓰고 있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들을 대체해서 우리가 영공 방위의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K방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 기술로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양산하는 능력까지 갖춤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을 통해 세계 시장의 평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KF21 양산과 K방산 르네상스의 시작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K방산 르네상스의 시작은 우리가 크게 한 4-5가지의 요소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기술의 자립과 파급 효과가 있는데 KF21은 핵심 기술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항공산업의 기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A상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데 이 A상 레이더가 우리가 독자 개발함으로써 항정장비 자체 개발과 또 여러가지 충격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타 사업에도 영향을 주는 파급 효과가 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효과인데요. KF21은 양산과 수출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유발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관련된 부품 생산과 또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출 성공 사례와 연계시켜서 이미 FA50은 국산 항공기의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수출을 이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FA50을 통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KF21에도 집중적 관심을 통해서 잠재적 고객 확보가 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자주국방에 강합니다. 현재 군에서 쓰고 있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들을 대체해서 우리가 영공 방위의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KF21 양산을 통해 가지고 K방산의 르네상스를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KF21을 통해 가지고 세계 시장의 평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면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KF21은 프랑스에서 개발한 라팔, 유로파이터의 파이푼, 이런 경쟁 기종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당 한 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산 가격은 한 800억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향후 계속되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5세대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가능한 설계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술 신뢰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KF21은 시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 1,000회 가까이 무사고 비행 시험을 달성을 해서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확장성인데요.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서 미래 무인기와 협력해서 AI 기반의 전투 시스템 통합을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관계 정치적 상황에서 방산 수출은 단순히 성능과 가격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대응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외교적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세계 시장에 경쟁력 있게 수출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잠재적 고객에 대한 확보입니다. 현재 방산에 대한 수출하고 있는 국가로는 폴란드나 중동,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데 KF21을 통해 가지고 그쪽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에 수출했던 F50은 여러 가지 다른 국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세계 시장을 평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F21의 양산은 K방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방산의 르네상스를 이끌어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기술로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양산하는 능력까지 갖춤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수출을 통해 또 외교를 넘어서 또 다양한 성공 수출 사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한국 방위 산업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파일럿과 항전 소프트웨어는 우리 한국 기술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카이는 항공 우주 산업을 얘기합니다. 2030년에 완전 자율형 AI 파일럿 전투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F-50에 AI 파일럿을 탑재해서 또 시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고속 무인용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국내 기업과 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무인 복합체계인 멀티라고 하는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전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및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하나시스템과 같은 방산 기업에서 국내 기업들과 통합해서 모듈형 항정 장비를 기반으로 해서 임무 컴퓨터, 또 스마트 다기능 시연기, 또 스마트 멀티 펑션 디스플레이 핵심 임무 장비를 전투기와 회전익 같은 데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있고, 특히 항공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도구에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국내 최초로 획득한 소프트웨어 신뢰성, 안정성 측면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항공기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정성을 위한 평가는 여러 가지 전 세계적 표준의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의 많은 부분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강점은 일단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선진국의 AI 무기체계 개발 현황들을 좀 보면 그거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AI 조종사가 F-16을 조종하는 도그파이트에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무인 전투기를 통해 가지고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AI 파일럿의 기술을 앞세워서 그런 다양한 시험들에 대해서 성공을 했고, 특히 중국도 장거리포 또는 드론 이런 곳에 AI를 적용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어요. 러시아도 AI 드론을 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후발주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들의 이런 뛰어난 부분에 AI 관련된 파일럿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격차가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많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또 통신,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의 격차가 없고, 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우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시켜 가지고 선진국 대비 빠르게 후발주자지만 오히려 역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방에는 지금 바로 AI 파일럿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율주행을 한다는 얘기고, 자율주행을 한다는 얘기는 무인화를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유무인을 복합하겠다라는 게 유무인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무인 복합 시스템으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그리고 점차적인 기술들을 축적해서 아예 자율주행으로 가는 시스템인데, 이 유무인 복합 체계는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AI 파일럿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래 전장에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전장 체계도 재편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다양한 집중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속한 기술 도입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기술 환경에 적용하고 있고, 또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스타트업이나 또 기존의 방산 기업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적극적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한국의 AI 기술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요소 중에 국방과 또 항공우주 분야에서 그 응용 분야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과 같은 어떤 그 기술의 선진국에 대한 그 일부 격차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 우리 기반 기술을 통해 가지고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 또 몇 가지의 또 강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역량이죠.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핵심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민간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어요. 민간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AI 반도체,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국방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이런 우리 무기 체계, 특히 유무인 복합 체계의 미래 전장 체계를 이끄는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에도 빠른 부분 응용 분야로 적용시키고 또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런 AI 파일럿과 항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술과 또 이러한 개념들을 선도해서 항공 우주 및 국방 기술의 여러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는 잠재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방위사업의 특성상 국제적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KF-21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질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KF-21 수출은 순수하게 국내 독자 개발한 것이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성비 있는 품이죠. 또 가격만 싼 것이 아니라 품질과 또 여러 가지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해외 시장에 충분히 우리가 순수 우리 기술의 코리아로 KF-21이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K방산이 K9 자주포나 K2 전차 전투기로는 앞서 이제 그 수출했던 FA-50 이런 공격기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외에 어떻게 보면 먹힐 수 있었던 것이 빠른 납기 기간입니다. 이런 그 막대한 무기 체계를 보통 몇 년씩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생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빠른 그들이 요구하는 납기를 충분히 채울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이제 가성비 있고 그에 대한 품질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무기 체계의 특징은 사용하면서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가 잘 원활히 돼야 되는데 그거에도 우리 장비가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정비에 대한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 중에 우리가 K방산에서 수출하고 있는 K9이나 자주포 이런 거에 대한 무기체계도 첨단 무기체계 시스템이 들어있지만 KF-21 전투기는 상징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KF-21 전투기에는 기술의 집합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질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높은 기술의 자립도와 국산화율입니다. KF-21은 가장 핵심인 것이 전투기의 눈인 그 A상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를 국산화했다는 겁니다. 또한 통합 항전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첨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통합한 이 역량은 우리가 높은 기술과 자립도에 의해서 국산화율이 있는 또 해외 시장에 우리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른 납기와 맞춤형 지원입니다. 한국의 방산은 주문과 동시에 그들이 요구하는 빠른 납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걸 군에서는 이제 MRO라고 그러는데 그 정비 시스템이 토탈 솔루션
솔루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고객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 실질적인 운용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운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또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했던 장비가 우리 한국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KF-21 같은 경우에도 한국 공군이 실전 배치를 통해 가지고 CJ 배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성능들에 대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성능 개선들을 했습니다. 전투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한 고객들이 안정적인 성능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신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국의 IT나 또 AI 반도체 기술 등은 민간 분야에서 강점인 요소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방산 기술에 접목됨으로써 메인 인 코리아의 기술력과 품질의 향상은 우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K방산에 대한 여러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K방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다양한 무기체계들이 수출되고 있지만 우리가 독자 개발한 또 기술력이 집약된 KF-21을 통해 가지고 K방산의 르네상스의 절정을 찍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첨단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진출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무기체계도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산 공대공미사는 단거리나 이제 장거리죠.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완성, 사업이 다 끝나는 이제 뭐 행정 절차 종료하고 뭐 그런 것까지 합해서 2038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시작을 본격해서. 그럼 그 사이에 실전 배치가 어느 시점에 되는지를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이 물건이 KF-21 보라매 전투기에 뭐 인테그레이션 된다든지, 이제 그게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면은 좋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소개한 거는 이제 몇 줄이죠. 그것을 보면은 2038년 사업이 끝난다. 거의 뭐 2040년도 그 목전 그 앞에까지 가서 되면은,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수출에 있어서 우리 한 대한민국 공군의 어떤 방어, 또 공중전 대비는 이제 유럽에서 만드는 미티어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 있으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시장에서는 전투기 가격, 그다음에 무장이죠, 미사일 가격, 뭐 그것도 이제 공대공, 공대지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원치 않게 이 미티어가 비싸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게 비싸니까 도입국에서는 이제 주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력에서는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뭐 동남아시아는 이제 뭐 블록 1 기준에서 뭐 어떻게 급하게 이게 필요해서 아주 급한 거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페루 같은 나라 그 안보 환경, 거기에 또 국방 환경이 이게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 가격이나 딱 받아보면은, 무장은 나중에 사야 되나? 플랫폼을 사고, 그런 좀 누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 접어들면은, 이건 좀 보류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 무장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산 미사일들, 소위 현재 그 장공지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뭐 거기서 파생되는 게 중공지도 나올 거라 하는 거, 중공지가 나올 거라 하고 있고,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국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근데 지금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변수가, 수출에 있어서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에 이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할 때 전 세계에서 흔히 이제 많이 깔려 있고 도입을 했고 가지고 있는 그 미국제 전투기 장착되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 있죠. 사이드와인더나 암람 시리즈. 그래서 그거를 인테그레이션을 이제 하려고 이제 미국에 요청했는데 미국이 거절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유럽제, 그것도 고가의 고성능의 전투기 미사일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미티어 미사일, 단거리는 독일제 IR, IST. 뭐 성능은 뭐 아주 알아줘요. 이 독일제도. 그다음에 유럽 공동 개발한 이제 미티어도 알아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미국이 봤는데 못 주겠다, 인테그레이션 못 하겠다 해서 일로 왔는데, 이렇게 그 좋은 그 미사일을 처음부터 뭐 달면 좋은데 달아도 돼? 이게 획득비용이 좀 지장이 줄 텐데, 무장 따로, 전투기 따로 이렇게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제작을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슈가 이제 블록 2로 맞춰져 있었죠. 그 지상 공격 능력이 유도 미사일이 제대로 있냐. 이것도 외국 거 무턱대고 인테그레이션 할 수 없으니까 국산을 빨리 좀 완성을 하자, 서둘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장공지 부수적인 중공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서두르는 시간이 서로 나눠지게 됐죠. 블록 2 때문에 장공지를 더 빨리 개발 끝내는 걸로, 양산 넘어가기 전까지 빨리 개발 끝내는 거. 그래서 이제 블록 2 때문에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대공 미사일은 그 이유고. 근데 이제 가격이 그 장공지, 중공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세세한 수출 가격에 대한 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필리핀 얘기는 필리핀 공군은 아마 이 블록워를 이제 도입을 해도 그 공대공 무장에 이제 아주 극히 제한된 무장만 살 거예요. 많이 못 사고. 인도네시아 공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플랫폼 중심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중심의 가격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가격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국산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련돼 있다 이거죠. 수출에서 시장 그 가격 형성이. 조금 좀 더 시간이 좀 이렇게 지켜볼 시간이 있으니까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시간이 쫓기지만은 저희 같이 지켜볼 입장에서는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뭐가 이렇게 서로 이제 저기 좀 반비례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좀 더 세분화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출 시장이 좀 더 면밀하게 이제 봐야 되겠다. 블록 1과 블록 2에 대해서. 근데 그동안 이제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뭐 저도 얘기는 안 했었고. 하여튼 이번에 파키스탄 인도 공군전이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로 따지면 국산이 이제 늦게 전 세계에서 주요 공군력,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제일 늦었어요. 그러니까 꼴찌예요. 공대공 미사일 개발한 나라 치고는 꼴찌에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1세대, 2세대 작게 쭉 이어져 왔는데 결국 다 이제 5세대를 우리가 이제 손을 댄 거죠. 늦게, 막바지에. 그래서 이게 세대는 5세대가 뭐 같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가 있어처럼 보이는데 늦게 진입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개발국들이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거기까지 뭐 3세대, 4세대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었죠. 우리는 늦게 하니까 세대별로는 이제 5세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C커 문제가 이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C커가 요즘 최근 그 소자가 멀티로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공중에서 뭐 이렇게 프레어를 이제 기반탄을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 기반탄 쏘는 거를 식별을 철저하게 잘 하는 거죠. 그 기반할 수 있는 거를 다 피해가면서 원래 그 전투기 본체를 목표로 날아갈 수 있는.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C커가 또 한 단계 진보를 했다. 우리나라의 뭐 소자 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 자체는 확연히 4세대, 5세대하고는 이제 게임이 안 된다.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너무 늦게 개발 시작했어요. 전 세계 사례에 비교해서 제일 늦어요. 그러니까 소홀히 했죠. 그동안에. 다른 데 무기 개발하느라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덕트리드 램제트는 뭐 오래됐어요. 이게 등장해서. 근데 이걸 실용화를 과연 이제 뭐 먼저 하는 나라가 어디냐, 먼저 뭐 적용하는 미사일이 어느 분야냐,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시 돼 왔는데 기술적으로 이제 말하면은 이제 그 추력 제어 기능,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옛날의 기술에 그 처음에 초기에 램제트, 덕트리드 램제트보다는 그래서 뭐 가스 발생기 뭐 연소라는 그 타는 속도를 조정하면서 이제 장거리 날아갈 수 있는 다 연료 공급 계통인데 다 그거를 단순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연관된 기술들을 상당히 이제 발전시켜서 단순해서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연소를 하면서 태우면서 연료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미티어 같은 미사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좀 달리 좀 더 약간 좀 달리해서 개발을 했는데 PA-15 같은 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기동 성능이 이제 알아주는 거죠. 상대방 전투기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뭐 급히 회피하는 거 다 쫓아갈 수 있다든지 영화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제 급가속 환경 제어가 이제 아주 그것도 탄탄하게 그러면 피하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상당히 이제 안정화된 거죠. 그 미사일이 이제 그 엔진 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그 옛날 개념보다는 이제 발전이 된 거, 개선이 된 거죠. 초기 그 원리가 나왔을 때보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사거리를 증가시켰다는 거죠. 이게 단순화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기 흡입을 이제 연소를 최대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 이 기술이 등장했을 때는 좀 불안정한 게 많아서 실전 배치 미사일, 전투기용 미사일에는 잘 이렇게 좀 설왕설래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일반 대세로 이제 접어들고 시점이 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티어가 그렇게 개발하니까 중국이 또 이렇게 치고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미국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사일 종류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원리를 채택해서 그 추진 체계를 채택해서 이제 종류가 개발 이렇게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뭐 차기 공대공 미사일이 아직 개발은 안 끝났는데 그걸 이제 지켜보면은 대세죠. 이게 우리가 늦게 개발을 이제 하긴 했는데 그 트렌드는 또 맞고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아니 옛날부터 이 주변국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처럼 이 공대공 미사일을 그 적외선 유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세미 액티브 아니면 지금 액티브 이거를 왜 손을 안 댔나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계속 좀 아쉬웠는데 뒤늦게 개발한 게 심리적으로는 늦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기술적으로 보면은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제 대등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장단점이 서로 존재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분석이나 평가할 때는 그래서 개발이 이제 돼서 완성돼서 생산 배치 수주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이 장공지에 비교해서 공대공 미사일들은 좀 시간을 더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전 세계 이 안보 환경을
여러 가지로 막 생기는데 전쟁이 발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북아시아까지 오는 건데 그게 뭐 대만 양안 사태 또 지금 있고 그리고 이 한반도도 있지만은 또 생각지 못하게 사할린 쪽에서 극동 러시아군의 또 움직임도 뭐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전쟁 숫자는 종류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무기 수요, 수출 수요는 또 늘어날 것이고 그게 꼭 무슨 대만이나 뭐 일본은 아니겠지만은 뭐 주변국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더 찾게 되는 계기인데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이 좀 이렇게 추가되면은 우리 K방산이 진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2030년대 빨래 중반이니까 한 10년 정도 또 기다려야 되는 그 사이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뭐 신기술 램제트 이런 덕피드 램제트도 다 이제 우리도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기대하시는 K방산에는 좀 더 이런 부분이 뭐 매출이라고 하죠. 방산업체 주로 이제 LIG 넥슨에서 이 미사일을 담당하는데 거기는 현재 지대공 미사일 중심이죠. 함대공 미사일은 수출이 안 돼요. 그다음에 공대공도 그 다음 이제 물건이 되겠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잘 될 거라 보는데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걸린다는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 대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사이드와인더 그것도 옛날 구형 사이드와인더 이게 식별을 이제 해보실 때 구형하고 이제 신형이 될 때는 이제 그 카나드 앞에 레이더 그러니까 소위 이걸 시커 앞이죠 레이더만 아니고 시커 앞에 이렇게 이제 카나드 같은 게 있어요 날개 귀날개가 그걸로 이제 그 귀날개 사이즈나 형태를 봐서 이제 신형이다 구형이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이 공군의 KF-5 제공호 전투기가 지금 50여 대 남아 있는데. 그 전투기는 경전투기고 이제 값싸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사일도 옛날 8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이란 이라크전 때 활약했던 AIM-9P, 뭐 P4 버전 이름도 좀 복잡하고 길죠. 근데 이게 이미 80년대에 활약을 했지 지금 2020년대 중반에서 또 30년대를 바라보는데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교란, 회피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대방 기술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뭐 좀 구형 미사일을 지금 말씀드린 P형, P4라고 하죠. 4형.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개량하면 또 이름이 또 계속 붙으니까. 그러니까 P4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KF-16 사업대, 전투기 사업대 면허 생산할 때 도입한 M형. 이것도 뭐 90년대나 활약했던 거지. 뭐 걸프전 때나 지금은 또 구형으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M형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이드와인더는 X 버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가격이 뭐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술도 발전됐고 뭐 사거리도 늘어났고. 근데 이것은 이제 F-15K부터 그다음에 뭐 F-35A라든지 이렇게 좀 시대별로 도입한 시기별로 이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종류도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쫙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근데 이거를 뭐 일본 뭐 저쪽에 뭐 하다 보면 남아공, 브라질, 뭐 유럽은 뭐 여러 나라들이 말할 것도 없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기술이 퍼져요. 옛날에 50년대 5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58년도 금문도 공주전 이후에 기술이 뭐 암암리에 퍼져가지고 아니면 미국이 또 승인해서 기술 준 것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 옛날 서독에.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다들 일찍 만들었어요. 그 유사 제품들을. 뭐 이스라엘까지도. 근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그 기간 중에 오랜 기간 중에 손을 놓고 있어. 이제서야 이제 급하게 이제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좀 5세대 뒤늦게 진입을 했지만 아주 새로운 기술, 좀 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니까 나중에 나올 물건은 좀 괜찮을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공백이 있었던 게 제가 안타깝고 좀 답답했다는 거고.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뭐 좀 중거리나 장거리보다는 그 사이에서 먼저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고. 근데 장거리는 그동안 스페로 공대공 미사일 미국제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KF-16 사업대에 와서 그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수출 제한을 그래도 또 뭐 철저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암남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신형인 D형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그 전에 이제 C7, C8 버전인데, 그 전반적으로 이게 다 이제 구형화로 접어들었어요. 사이드와인더 뭐 X 버전 빼고, X도 뭐 블럭 1, 2가 있는데, 그 버전 빼고는 다 이제 구형화 됐고, 과연 그거 가지고 공중전에서 주변국 공군력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고, 그리고 이 또 암남도 이제 다 구형화 된 것도 다 전부 이렇게 돼버렸고, 진부화됐고, 신형조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결과적으로는 이 보라매 전투기에 기대하는 거 그게 상당히 큰 거죠. 미티어 미사일하고 이제 독일제 IR-IST 기대가 큰데 그러면 이제 뭐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뭐 2030년대 후반 중후반 가서는 좀 이게 돈이 되겠죠. 왜냐면 공군에서 전면 개편을 이제 시도를 할 거니까 지금 있는 미사일도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사라지긴 하는데 이걸 다 갈아엎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제 암남-T 그리고 이제 미티어 미사일 그 숫자는 많지는 이제 않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독일제 IR-IST하고 국산 이제 미사일들 공대공 미사일로 채워지겠죠. 그리고 대량 배치를 해야 되니까 유사시 대비해서 그러면 국내 방산업체는 많이 이제 발주를 받는 거죠. 그 수주를 이제 받아서 생산하면은 이제 이게 완성, 납품하고 이제 실전 배치에 좀 뭐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려면 2040년도 전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내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자리 잡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2035년부터 40년대까지는 뭐 이 보라매 전투기 더 나가서 이제 FA-50
블록 20전투기죠. 그때 이제 살아있을 테니까 수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부착돼서 나가는 면에서는 이제 좀 기대는 돼요. 근데 뭐 지금 시간은 2025년도니까 앞으로 향후 10년은 최소한 뭐 개발도 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10년 사이에 어떤 분쟁이나 도발, 어떤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안보 문제도 측면도 있고, 그리고 방산업체에서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 천국 시리즈가 뭐 그때 뭐 계속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또 신형도 지금 개발에 돌입했고 천국 3라든지, 그래서 물건 제품이 이제 다양화로 들어가면은 좀 멈춰 있지 않을까. 지대공 미사일의 한계, 뭐 대전차 미사일 형국이나 그 정도. 그다음에 뭐 유도 로켓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게 공대공 미사일인데, 해당되는 업체의 물건의 다양성은 좀 그전까지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업체에 대한 거는 확연하게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릴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되니까, 판매할 수 있는 양산력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어떤 방산 정책, 그다음에 추진, 시작은 이제 1975년부터 소총부터 M16A1 소총부터 시작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무기체계가 미국이 이제 군사원조한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유지를 그때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점점 구형화, 그 당시에도 구형화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내 방산 정책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주국방을 기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일 급한 물건들 있잖아요. 개발도 해야 되고 도입도 해야 되는 거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 게 뭐 율곡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제일 위협이 되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핵심은 전차, 전투기였어요. 플랫폼이죠, 소위. 그거를 어떻게든지 뭐 최신형을 뭐 도입을 하거나 안 되면 개발하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했던, 투자했던 시기가 80년대까지. 거기에 이제 곁들여진 게 지금의 K-55A1 자주포죠. 그때는 K-55였고. 그러니까 제일 큰 플랫폼부터 사들이다 보니까, 소위 탄약 개념의 미사일이나 포탄 같은 거. 포탄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105mm, 155mm 견인포 중심으로 이제 병행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가격이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비싼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게 또 필요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소총 탄환처럼, 탄약처럼. 그래서 그거는 같이 병행해서 이제 쫙 왔는데, 지금까지. 미사일은 이제 근본적으로 비싸잖아요. 근데 또 미사일은 어느 정도 다수 저희 수입을 했었고, 뭐 대표적으로 토우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미스트랄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견착식이라고 하는데 뭐 견착식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직수입한 게, 여전히 미사일 쪽은 거의 다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가, 국산화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게 이제 함대함 미사일이죠. 그게 뭐 2005년을 기억하는데, 해성같이 나타난 해성 함대함 미사일. 이때부터 미사일 개발에 이제 어떤 전력 투구하면서, 지대공 미사일, 천궁 시리즈죠. 이제 천궁 1형이 있죠. 지금은 2형이 주력이라고 하고, 또 천궁 3를 또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의결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다음에 LSM도 1형, 2형이 있고, 이게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고. 근데 여기 지대공 미사일에서도 뭐 2010년대 천궁부터 이제 또 개량형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그 전장 상황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지상전, 그다음에 적의 전투기 공습을 막을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해상에서 전투기가 또 공습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작전이나 이 전쟁의 그 모습, 유형을 이제 맞춰서 그 무기 체계를 급하게 이제 장만을 하는 거죠. 개발하고 수입하고, 거기에 맞는 뭐 미사일이나 탄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고, 다 들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야, 그쪽에 들어가는 미사일은 다 계속 사야 돼?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그 국산, 가격이 좀 더 낮출 수 있는 국산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기술이 우리가 있냐 했더니, 자, 일단은 기술을 다 한번 모아봅시다. 여러 가지. 국방과 연구소 중심으로, 이 기술이 있고, 엔진, 뭐 추진체 기술, 그다음에 뭐 탄두, 시커 기술. 그런데 이게 트렌드가, 이걸 지금 모아서 현재 기준의 기술을 모아서 하면은, 그때 앞으로 양산 배치할 때는 이제 구형화되니까 좀 더 이 발전된, 좀 첨단화된 기술을 없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이건 아직 우리가 국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요 특정 기술은, 그 구성체 기술은.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이제, 그럼 확실히 개발이 끝날 수 있어? 언제? 몇 년도에? 돈 투자하면 R&D? 그걸 다 따져봐야 되잖아. 심의하고 검토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출발점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여러 지역에 전쟁 나는 거 보면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게 전장의 양상, 환경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구나. 뭐 지금은 또 자폭 드론이 대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먼저 우선 무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차근차근 10년 단위로 75년부터, 그다음에 85년, 95년, 2005년, 2015년. 그래서 웬만한 걸 다 장만을 했는데, 여기서 K방산이 터진 거는 이제 전차, 자주포, 그리고 이제 경전투기는 됐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그 발전형 개량용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항공 분야의 KF-11이 잘 되고 있고, 자주포도 이제 그럭저럭 뭐 A2, 그 K나 A2나 A3 무인화시키고, 사정거리가 뭐 70km까지 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전차가 조금 그 상대적으로 느려.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의 또 후속 물건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쓸 때가 직접 구매해야 되는 거, 이 국방이라는 게 국방부에서 방사청을 통해 사야 되는 무기도 많고. 그때 주로 이제 뭐 날아다니는 건데 비행기들, 항공기들. 근데 주로 미국제를 사야 되고. 근데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산 배분, 기술 뭐 확보, 그다음에 기술 확인 그런 문제가 이제 다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이게 일반적으로 뭐 수십 가지가 아니라 뭐 이 세세하게 따져보니까 뭐 수만 가지더라고요. 자료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좀 원인이 됐었고. 그래도 결단을 이제 뒤늦게 내린 거죠. 워낙 이제 이 미국제 미사일뿐만 아니라 유럽제 미사일이 워낙 비싸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건 다 탄약 개념 있잖아요.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하자. 좀 기술은 좀 더 앞서가는 기술을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돼서 늦게 출발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앞서 말씀드린 거는 불안하다는 거는 다 좋아요. 취지 좋고 다 해낼 수 있어요. 완성할 수 있고 양산 배치할 수 있고. 그럼 그 사이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이제 대책이 뭐가 있냐. 그럼 마지못해 미티어 미사일이나 IST 미사일 같은 거를 좀 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더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또 있어요. 뭐 전쟁 대비를 해야 되니까 특히 옆에 나라가 저렇게 무기 기술이 막 일시월장 막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죠. 일단 그 다음에 또 북한이 또 기다리고 있고. 북한도 이제 그게 유입이 될 거예요. 러시아, 중국의 뭐 하다못해 전투기까지. 왜냐면은 최근에 러시아 전승절에서 푸틴하고 그 시진핑 이제 뭐 기자들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이제 하다시피 해서 나온 얘기가 기자회견 비슷하게 뭐 공동 뭐 선언문 비슷하게 나온 게 야 북한 이제 그만 제재해, 그만 괴롭혀. 그 옛날에 냉전 시절 같은 모습을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야 이게 시기상은 언젠가에는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중국제 J-10C가 북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되고 있다,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공대공 전투도 이제 그동안에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뭐 미국이 다 있으니까 조기용보 통제기도 있으니까. 근데 북한이 지금 조기용보 통제기도 지금 만들기 시작했고 해상에 뭐 경223이죠. 가벼운 223도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술을 어떻게 싹 받아서 만들고 있고 척수를 늘린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격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도 남한을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담보는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까 야 전술무기 평상시에 아무 때나 붙을 수 있는 전술무기 본격 개발하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 늦게 이제 돌입한 이 공대공 미사일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 사이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불안해요. 이 개발 자체는 전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데 뭐 기술도 있다고 믿고 있고 뭐 여러 방면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건 뭐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서 하여튼 항상 세월이 그다음에 돈이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로는 시간과 돈이 문제다. 이 국방 방산 분야 확보하면 좋은데 그 사이 뭔 일이 나지 말아야죠. 그동안 우리가 돌발적인 이제 뭐 국지 뭐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도 전면전은 없었으니까 70년 이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또 모른다 이거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카슈미르라는 지역인데 지난 4월 22일에 여기서 테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사상자가 한 20여 명 넘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현재 추정되는 단체는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생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도는 알다시피 힌두교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 과격 단체 이 테러리스트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종교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슬람 신자들은 다 이제 포경 수술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검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악의를 가지고 뭔가 테러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카슈미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제 독립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이 화약고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슬람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었고 이걸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누다 보니 계속적인 충돌이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로는 한 2번에 걸쳐서도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근의 분쟁 양상은 핵심은 바로 테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비슷한 테러가 한번 일어나서 양국이 굉장히 긴장 관계가 고조됐던 상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까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현지 시각 새벽에 인도군이 파키스탄에 대한 일종의 보복 공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두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인도 공군의 전투기들이 대규모 출격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자폭 드론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주장으로 현재 한 5대 정도의 인도 공군 전투기가 유입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요거 여부는 각국이 지금 주장하는 거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만 일단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인도 공군이 갖고 있는 가장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라팔 전투기가 그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요격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파키스탄이나 중국은 고무된 상황인데요. 왜냐면 이제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F-21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KF-21에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벌로 많이 언급이 되는 전투기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신의 전투기인데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국산 미사일에 요격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격추된 라팔 전투기의 잔해가 또 발견이 됐어요. 지금 상당히 프랑스도 충격을 먹고 있고 인도도 충격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양국 다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인도는 한 172기 그리고 파키스탄은 17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공인된 핵무기 보유 국가가 5개 국가가 있어요.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인데 그 다음으로 이 두 나라가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사실 이제 전 세계는 이게 자칫 통제가 잘못되면 대규모 핵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의 시각으로 이번 무력 충돌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핵보유국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핵을 쐈을 경우에는 둘 다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이제 상호 확증 파괴라 그러는데 이런 그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핵을 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지금 인도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두루 작전을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핵 무기보다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교전이 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서로를 향해서 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좀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이게 서로 사용할 경우에 인도, 파키스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 그리고 서로 쓰게 될 경우에는 공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 가면 안 되겠죠.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까지 가면은 이거는 거의 양국은 거의 종말을 맞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중국과 혈맹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중국에 살 때 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일하는 걸 이제 보기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 공군이 쓰고 있는 전투기 가운데 두 종류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게 이제 JF-17이라는 전투기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J-10CE라는 그런 전투기도 갖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이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요격을 당하면서 중국 내에서 JF-17과 J-10C를 만드는 중국 항공공업집단 이 청도 이 사업부가 주가가 한 20% 올랐어요. 지금 이번에 이런 실전 결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해외 수출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인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전쟁으로 비화되면 불똥이 어쩌면 중국에도 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국의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이고 뭐 미국도 비슷합니다. 4월 달에 이 테러가 일어났을 때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EU 뭐 이런 데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일종의 미중 간의 접경 지역에서 만약에 미중의 세력이 접경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과거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그런 형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파키스탄과 인도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그렇다고 친중국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영향력 하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과거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 9.11 테러 때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이 아프간 침공했을 때 파키스탄이 사실 주요한 그런 침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약간 이제 줄다리기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중국 다 이게 좀 크게 비화되면 서로 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에 자제를 좀 많이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말 양국이 서로 핵을 쏘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가게 된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수가 있죠. 뭐 서로 멸망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서로 끝장을 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논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로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은데 근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을 왕래하는 그리고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래에 보기 드문 대규모 공중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도 공군이 투입한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이 투입한 전투기가 한 120여 대에 달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싸움이 나게 되면 주변을 비행하고 있는 여객기들은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뭐 실제로 지금 이제 중동발 여객기들이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같으면 항로를 좀 단축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름을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경제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인도 파키스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우리에게는 체감되는 부분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제가 태어나서 가장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국제란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죠. 관심 없으면 잘 안 보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이제 관세 전쟁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북러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 이제 6월 3일날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민국이 잘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짓겠습니다. you